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기본권학과 첫 번째 강좌입니다. 신자유주의와 불안정 노동이 있고요. 저는 제 소개를 아까 안 드렸네요. 제 소개를 드리면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좌는 신자유주의와 불안정 노동인데요. 일단 혹시 글은 다 받으셨죠? 글을 따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PPT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제목이 신자유주의와 불안정 노동이니까 사실 신자유주의하고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첫 번째 단어 신자유주의부터 얘기를 하자면 신자유주의라고 한다면은 그 말뜻이 부자유주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 신자니까 부자유주의다 자유주의도 있다는 거고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건 말의 뜻상 부자본주의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자본주의에서 이게 왜 안 왜 이렇게 숨겨졌다가 다시 신자유주의가 부활했는가,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됐는가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본주의 변천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 근대 서구에서 시작된 거긴 하지만 그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국가, 근대 정치 경제 체제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됐다. 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기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근데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유주의란 거는 개인의 자유로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 기반한 시장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반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시장 자유주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최대한 자기이익을 추구하면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며 이기적으로 추구하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뭐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최대화된다라는 관념에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 메커니즘은 게 뭐냐? 시장 경쟁의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기도 하죠. 이런 시장 자유주의, 이런 자유주의,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건 특히 경제적인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유주의가 이런 기반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최대화하려고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라는 게 기본인데 그게 이제 그럼으로써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가장 잘 된다라는 게 기반인데 그렇다면은 뭐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면 뭔가를 가진 게 있어야 뭐 시장에서 뭐 팔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최소한 뭐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노동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거래해서 소득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돼. 노동이 어떻게 상품이 될 수 있을까? 노동력이든 노동이든 상품이 될 수 있게 사람에게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사람 그 자체인데 어떻게 상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무슨 예전에 뭐 노예제 인신매매를 하고 노예를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도 이미 부정된 사회인데 이거 노동을 상품화한다라는 게 우리는 노동시장이라는 말에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 자세히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이거를 좀 억지로 이 노동력도 상품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시장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경제 시장 자유주의, 즉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도 상품이다라는 걸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에 맞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품이 노동력이고 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노동자고 수요가 그 일자리나 또는 뭐 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뭐 자본가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가격이라고 하면 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개념화하게 됩니다. 개념화하면서 이 상품도 시장 경쟁 메커니즘에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뭐예요? 그러면 수요 공급 원리라는 게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으면은 이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노동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도 이런 시장의 상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뭐 시장의 상품이라는 것들이 당연히 다 그렇듯이 시장 경쟁에서 져서 팔리지 않거나 또는 팔리더라도 이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지나치게 가격이 싸지거나 그러면은 뭐 이 상품은 안 팔리는 거고 상품이 이런 우리 보통 시장에서 상품 안 되는 거 폐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폐기를 해야 되고 뭐 그냥 재고로 남았다가 폐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상품 시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노동을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만 그 노동을 파는 것을 통해서 이 소득을 자기가 살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노동자인데 그럼 뭐 노동자는 팔리지 않았다고 그냥 놔둘 수도 있는 거 재고로 놔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력을 팔아야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계속 팔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거를 재고로 남기거나 지나치게 뭐 그럼 억지로라도 팔아서 덤핑을 하자. 그래서 했자. 그러면 엄청나게 싼 가격에 덤핑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또 먹고 살 만한 이거 소득을 올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 노동자 자체가 거의 살 수가 없는 지경에 되는 것이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상품이면 재고로 놔두고 뭐 폐기를 하든지 나눠주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인간의 몸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 원리에 따르면 그것도 폐기해야 돼요. 그것도 상품이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굶어 죽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 고전 경제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너무 이제 많아서 공급이 많고 그래서 팔리지 않고 실업 상태이고 뭐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를 했어도 너무 그 가격이 싸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 되게 사회 문제인데 어떡하냐 라고 하면 고정교육자들이 말 그대로 써요.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게 시장 경쟁의 원리에 적합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노동자가 굶어 죽고 그러면은 또 이제 노동자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고전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정말 냉혈한이고 못돼서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냉혈하고 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원리에 충실한 거죠.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것들을 놔둬야지. 그대로 이제 규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고 시장 경쟁으로 놔둬야지 사회 전체의 이익에 가장
최선이다라는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념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신념에 기반을 해서 얘기한 거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은 공급 노동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는 그럼 뭘 하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뭐 이렇게 고용 일자리를 뭐 배분을 한다든지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을 이 이하로 주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는 이런 노동시장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전체 사회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는 시장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강제 불법화하고 탄압을 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못 돼서 그러냐 뭐 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자본가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자기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동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노동자들이 여기 시장 공급자인 거죠. 노동시장에서 공급자들이 담합을 해서 얼마 이하로는 안 팔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노동 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자들의 담합인 거고 담합을 하고 이제 자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담합, 독점으로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을 불법화하고 탄압하는 것에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단순히 이 자본가들의 그 사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름대로의 그 이론적 사상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독계에서 이 독점금지법이라는 게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독점금지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장에서의 독점 단합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적인 것인데 이게 사실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고 자본가에게도 적용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적용되면 노동조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담합이니까. 자본가들한테도 적용을 합니다. 자본가들이 자기 상품을 담합해서 이 가격 이하로 내리지 않고 그러면 또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왜곡하니까 적용을 하는데 자본가들한테 적용하는 건 사실 별 실효성이 없죠. 자본가들이 담합하는 건 자본가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명에서 밀실해서 원래 그렇게 담합을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담합을 해버리면은 그거를 밝혀내기가 어려운데 노동자들의 이 노동시장 담합이라는 거,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게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이제 작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을 상품화한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가 가장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자유경쟁을 조금이라도 왜곡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적 기반 하에서 이 노동시장도 거기에 딱 억지로 맞추게 한 것이고 뭐 그런 거를 규제하거나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토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동이 사실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거는 억지로 만든 거인 거죠. 사실 억지로 만든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경제학자 폴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에 자본주의가 성립한 거는 상품화할 수 없는 것을 상품화함으로써 성립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화할 수 없는 것을 상품화하면서 성립한다는 것이 사실 노동력을 상품화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상품이면 재고도 있고 그 재고가 또 재고도 쌓여서 도저히 안 되면 폐기를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사람의 경우엔 죽어라라는 얘기인 거고 그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경우엔 진짜 죽어라라고 이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인간인 이상 그렇게 순순히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순순히 죽을 리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 뭐, 이 시장 원리를 위해서 우리가 순순히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사회 전체의 시장 원리를 위해서 순순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이 되게 이제 그 자본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지금은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본주의 선진, 처음 확산된 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데에서 그래서 노동자들이 순순히 죽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뭐 불법화를 하고 전체 사회적인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니네들은 죽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인 이상.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크게 일어났고, 특히 이제 노동자 투표권을 획득하는 뭐 이제 산업적인 투쟁도 많이 일어났고, 파업이나 노동조합을 아무리 불법화해도 노동조합 이름만 바꿔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조직이 되었고, 투쟁도 했고 파업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노동자 투표권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 처음에 뭐 민주주의가 뭐 자유주의가 뭐 민주주의를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반 뭐 시민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민주주의의 시초로 뭐 3대 시민혁명, 뭐 프랑스 혁명, 뭐 영국 혁명, 뭐 미국 동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생긴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생긴 게 아니죠. 그때에 생긴 거는 의회제가 생긴 겁니다. 의회제가 생겼고. 근데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투표권이 있어야 되니까 같은 얘기가 아니냐. 투표를 해야 되니까 같은 얘기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시민혁명 18세기, 17세기 뭐 이럴 때 17세기에 시민혁명으로 의회제가 생겼을 때 그 의회를 뽑는 그 투표권을 가진 것은 자산가들이었죠. 일정 정도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노동자들 대부분의 인구는 투표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 20세기 초까지는 조금 19세기, 그래서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우린 누구는 뭐 투표권을 하고 우리는 투표권도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넓어지긴 했지만, 19세기 뭐 이렇게 가더라도 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뭐 프랑스, 영국 뭐 시민혁명이 최초로 일어난 그런 데에서도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숫자는 뭐 5%, 19세기에도 10%뭐 이렇게도 안 됐습니다. 대다수의 인구는 투표권이 없었다는 거죠. 투표를 할 만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근데 노동자들이 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런 투표권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가 지금 아는 이러한 이 평등 보통 비밀 투표권이 확립이 되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좀 그 정부 수립하면서 바로 전체 보통 그 평등 투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경험에서 없는 거였으니까 간과하는 게 없었는데, 사실 현재와 같은 이런 보통 평등 투표권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거저 얻었지만 그런 것이 생긴 것 자체가 이 노동 운동을 통해서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 나라 전체 이런 평등 보통 투표권이 많이 없었죠. 그 당시에 노동운동을 통해서 투표권을 획득했고,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투표권에 했던 이유는 뭐냐? 이 노동자들의 이 시장, 아까 말한 뭐라고 할까, 이런 완전히 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노동시합들을 탄압하거나 이 노동시장 이제 그 노동자 보호를 전혀 못하고 죽어라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에 투표권 운동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투표권을 획득하고 뭐 그 이전이든 이후든 이 관련된 이제 노동법들도 제정이 되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뭐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뭐 5,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 광산에서 일하고 이런 게 엄청 많았죠. 16시간, 18시간 뭐 노동 시간이 뭐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먹고 살기도 정말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노동자 투표권을 획득하면서 그렇게 된 거기도 하고, 물론 그 이전에 이 노동운동과 관련돼서 뭐 좀 온정주의적인 그런 개혁가들이 하기도 하고 해서 이 어쨌든 비슷한 시기를 전후해서 이 뭐 노동 시간 규제라든지 이 산업 안전이라든지 아동 노동의 금지라든지 이런 법들이 생기게 노동을 보호하는 법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시장 자유주의의 원칙 자체로서는 원칙만 보면 이건 공급자들의 시장 자유주의 원칙에서 보면 공급자들의 담합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실제로 노동자들이 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고 이 뭐 다 불법화하고 탄압하는 데에도 또 그 불하지 않은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국은 합법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노동 3권이라는 것이 권리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전 시대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전 시대는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관념에서 이거는 권리다라는 관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뭐 노동법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 노동시장을 규제해서는 자유롭게 놔둬야 되고 노동조합은 공급자들의 담합이고 이런 관념 자체가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이런 시장 경제 시장 자유주의 고전적인 자유주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돌아가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제대로 안 되더라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럴수록 이제 기술이 또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자본이 되게 집적이 되죠. 이게 조그만 자본에서 점점 큰 자본, 대자본이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이제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자본이 이익을 보려면은 이걸 시장에서 팔아야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생산만 한다고 그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팔아서 이익을 보는 거. 그게 이제 시장 자유주의의 원리잖아요. 시장에서 팔아서 뭔가 이익을 본다라는 게 이 경제체제의 원리인데 그런데 이 대량 생산된 이렇게 상품은 되게 많이 상품은 많아졌는데 시장에서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뭐 예전에는 사실 이런 상품들을 살 만한 게 한 사람들이 그 뭐 좀 잘 사는 사람들한테만 팔아도 뭐 시장에서도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나게 대량 생산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만 팔아서는 이게 너무 남는 게 과잉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팔려면은 노동자들은 이걸 살 수 있는 수요가 아닙니다. 왜냐면 노동자들이 안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효 수요라는 거는 안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실제로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의 수요인 거죠. 실제 필요하다 아니다의 수요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수요가 아니라 이걸 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졌을 때 노동자들은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본주의도 경제적으로도 이 자본주의가 유지되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국 귀결된 게 세계대전이라든지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됐죠. 과잉 공급이 됐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상품들이 막 파괴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파괴가 되니까 과잉 공급된 게 줄어들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또 이제 군수품이란 새로운 시장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이 자본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1차 세계대전이니 2차 세계대전 이 양차 대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게 된 뭐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공급은 많고 자본이 뭔가 공급은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살 수 있는 시장 수요가 없는 유효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상품을 파괴한다든지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돌파구를 찾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또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지금 말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우리가 아는 이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죠. 대공황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저 상품 생산을 자본은 되게 축적되어 있는데 이 자본이 이제 생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생산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왜냐면 시장 수요가 없어서 금융 투기로 이 자본 축적된 자본이 금융 투기로 가고 그 금융 투기로 갔는데 사실 금융 투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 실물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벌기 하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 꺼질 수밖에 없는 이 금융 투기가 와장창 버블이 꺼진 게 대공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대공황 뭐 이거를 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는 뭐 이게 자본주의를 위해서 맨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는 참 유지가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 시장 자유 앞서 본 이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원리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다 개인들이 자기 시장에서 최대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사회 전체 이익이 최대화될 것이다 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사장된다. 야, 이런 줄 알았더니 안 그렇게 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고전적인 자유주의에서 붕괴가 파탄이 나고 이 나온 것이 케인주의적 계급 타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고전적인 자유주의와는 다른 형식으로 변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 거는 파탄난 것은 이제 고전적인 자유주의, 구자유주의가 파탄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실제 국가 정책에 힘을 미칠 수도 있게 투표권도 갖게 되고 힘을 미치게 될 수 있었고 유권자로서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케인주주의 경제학이 이면서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겠다. 자유롭게 놔뒀더니 다 파탄 나더라.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유효수요가 부족한 것에서 파탄이 난 것이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높여야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효수요를 이제 높이고 대량 생산된 이 유효수요를 높이려면 노동자들이 이걸 살 수 있게 돼야 되는 노동자들도 살 수 있어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 생활 수준을 높여서 상품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자본 측에서도 자본주의 측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치적으로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버틸 수도 없었고 이름으로써 이제 이게 케인주주의적 계급 타협이라는 거죠. 노동자들의 그런 투쟁 그리고 자본가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통해서 계급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고 아까 말한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고 노동 3권이 됐죠. 아까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걸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에서 그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 노동 3권 사회 노동자의 권리다. 악이 아니라 권리인 걸로 이렇게 반전이 됐고 노동 조건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노동 조건을 말하자면 뭐 이제 노동 시간 규제라든지 뭐 이것도 말은 이제 노동자 투쟁 사이로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노동절의 기원이 된 헤이마켓 투쟁이라든지 이런 게 8시간 노동자 쟁취 운동 파업에서 일어난 것이기도 하죠. 그런 걸로 통해서 맨 처음에는 노동시간의 규제가 없었고 이제 역사를 보면 12시간 규제 운동, 10시간 규제 운동에서 뭐 8시간 규제까지 이제 노동운동이 차츰차츰 이게 법적인 규제를 해 오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듯이 이제 노동 시간이라든지 산업 안전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노동 조건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 규제하는 법들이 생겨났고 특히 이제 또 고용과 임금 또 이제 법적으로 규제할 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도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하는 정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노동조합을 인정해서 노동조합의 힘이 세지고 또 노동조 간의 법적인 규제 함부로 해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노동시간을 언제로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은 고용과 임금이 안정화되기도
안정화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본의 입장에서도 이게 자본은 물론 착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개별 자본 입장에서는 전체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유효수 이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법적인 노동 조건을 어느 정도 해주고 뭐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하면은 노동자들이 그럼 생활도 좀 잘 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품의 수요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회보장제도 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복지 우리가 아니면 사회보험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실질 고용보험이든 뭐 산재든 건강보험이든 뭐 연금이든 노동력을 팔아서 살 수 없는 뭐 실직이라든지 장애를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나이가 들었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꼭 노동력을 안 팔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사실 뭐 그렇게 그때를 위해서 저축을 할 필요가 덜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의 상품을 많이 사는 것이 돼서 이게 유효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공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에 필요한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특히 뭐 이렇게 이제 이익을 너무 치우치지 않고 국가에서 공공성에 근거해서 싸게 공급을 하면은 뭐 자본 입장에서는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한계도 있겠지만, 다른 사기업 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쓸 테니까 또 유효수가 높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케인즈주의 계급 타협이라는 게 계급 타협이라는 것은 사실 윈윈이다라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계급 타협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 자본주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옛날처럼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건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전체 자본주의도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동안 잘 나가게 됩니다. 잘 나가는데 이것도 계속 잘 나가진 않았다는 거죠. 변천사니까 역사를 보면 계속 잘 나가진 않고 이것도 붕괴하고 파탄이 나게 됩니다. 이게 한 1970년대부터 약간의 조짐이 보였는데, 1970년대부터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뭐 아까 말한 뭐 양차 세계대전이 있고, 뭐 물론 그 이전부터도 케인즈주의 이적인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확립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망한 다음에 완전히 확립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양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대공황으로 완전히 망한 다음에 확립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후에 이걸 계급 타협을 통해서 잘 나갔었는데 이것도 조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70년대부터 삐그덕거리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별로 삐그덕거리는 조짐이 보이게 되면서, 특히 8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런 케인즈주의 계급 타협을 부정하는, 그 당시엔 신보수주의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정권들이 수립되게 됩니다. 뭐 80년대에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가 이제 전형적이었죠.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를 다시 되살리자라는 그런 거를 기치로 하게 돼서 정권을 하는 대처라든지 레이건 같은 경우가 이제 정권을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특히 이제 90년대에 공산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이런 자본주의, 신보수주의, 자본주의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 아까 신자유주의가 구자유주의를 되살리는 거잖아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자본주의 초기로 돌아가자, 자본주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인 건데 90년대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우리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나갔었는데 케인즈적 계급 타협이 잘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잘 안 되고 결국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세계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계화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내재적 경향, 자본주의가 잘 나가면서 아까 대량 생산도 자본이 거대화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이제 진전이 되면 아시다시피 경쟁이죠. 자본끼리도 경쟁이고 작은 자본은 잡아먹히게 되고 망하게 되고 점점 큰 자본으로 이렇게 통합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계속 잘 나가면. 그러면 이제 케인주주의 타협 시기에 자본주의가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거대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국적 자본, 초국적 기업을 형성하고 공산주의권도 망했겠다. 이제 전 지구가 이런 통합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자본은 거기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게 무슨 문제냐?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게 케인주주의적 계급 타협을 붕괴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본이 이런 계급 타협에 동의를 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도 견디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 자본 자체도 잘 돌아갈 수 없고 자본주의 경제 자체도 잘 돌아갈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건데 그건 이제 국내 유효 수요가 굉장히 이제 부족해서 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고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국내 유효 수요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 거죠. 꼭 여기서 안 팔아도 다른 데 가서 팔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생산 자체도 또 꼭 여기서 임금이 비싸면은 다른 값싼 지역에 가서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대로 자본이 이제 전 지구를 휩쓸게 되는 초국적 자본과 초국적 기업이 형성되면서 이런 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국가는 어떻게 됐냐? 국가도 자본주의 경제인 이게 자본주의 국가라면 사실 자본 유치가 되어야 국가 경제도 잘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본 유치를 하려면은 이 자본을 유치를 하려면 근데 이 말씀드렸듯이 자본은 노동력이 값싸고 이게 착취를 잘할 수 있는 지역에 옮겨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 지구적으로 되고 이제 초국적 자본이 됨에 따라서 그러면 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로세일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자들을 자본이 예전에 이병박이 얘기했던 뭐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걸로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노동조합도 이렇게 탄압을 하고 해서 뭐 노동조합 세력도 별로 약하게 하고 뭐 이런 해결 규제나 이런 거 마음대로 풀어줘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해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법들을 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그런 로세일이라는 형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각 나라들이 자본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 규제를 시장 규제를 풀어주는 시장 규제라든지 노동 시장을 규제하는 그 법들을 풀어주는 이 로세일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이걸 또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도 합니다. 점점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건데 그거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나라들은 계속 경쟁적으로 이거를 규제를 풀어주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케인즈주의 계급 타협이라는 게 일어난 게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도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실 이게 자본이 예전에 자본주의 이제 그냥 놔두는 자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유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럼 이 세계적으로도 결국은 수요가 없게 되고 이렇게 노동자들을 못 살게 하면 수요가 없게 되고 자본주의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세계 때 이 케인주의적 시기에는
국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세계 정부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뭐 실제로 뭐 그래서 자본주의가 다시 파탄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세계적 차원에서의 케인주주의는 불가능하고 케인주주의의 내용으로 했던 이러한 것들을 각 국가 간으로 국가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이제 자본이 그거를 쌩까고 이런 내용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자본을 옮겨가게 되면서 이런 이제 법세이라든지 바닥을 향한 경주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역사적으로 봐서 신자유주의가 다시 나타나게 예전 자본주의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사실은 신자유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 타협의 붕괴로 사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다시 노골화됐다.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게 된 게 사실 세계화와 관련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세계 정부적으로 뭐 규제하는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업 자체는 이 조국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자체는 어쨌든 경쟁을 위해서는 노동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게 하려고 합니다. 또 시장 자체가 세계 시장이라 그러면 뭐 국내 시장도 변수가 엄청 많은데 세계 시장은 엄청 변수가 더 많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대한 유연화라는 말로 자기들이 유연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뭐 불황이 오면은 이거를 쉽게 잘라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냥 다른 영역으로 쉽게 진출하고 이쪽은 버리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굉장히 기업 조직이든 고용이든 이런 것들을 유연화하려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유연화를 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이제 기업의 전략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노동 착취를 최대하려는 기업 전략, 또 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의 노동시장 탈규제, 노조촌 탄압, 뭐 사회복지 등 공공성 약화 이런 것들 아까 말한 로세일이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측면이 있고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보면 이 자본주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 해서 개인의 능력, 개인의 그 시장에서의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이 이거 팔아서 해야 된다는 개인 능력주의 이런 것이 구성 요소 신자유주의 신자유 체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이것은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크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크게 얘기를 하면 자본주의가 맨 처음에 생겨서 저 발전한 이른바 선진자본주의 유럽이나 미국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한국도 그러냐? 한국은 뭐 다른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한국도 여기에 시간과 사이클만 달랐지 이 궤적은 뭐 한국도 자본주의인 한 이 궤적은 비슷하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19세기 뭐 18세기 19세기 이런 거를 한국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6, 70년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이게 이제 초기다 자본주의 초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당시에는 이 서구 자유주의는 아까 말한 대로 정부가 절대로 시장에 불간섭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서구 자본주의 초기의 입장이 고전적인 자본주의 초기의 입장이었었는데 한국은 물론 그렇진 않았습니다. 국가가 자본을 육성을 했죠. 박정희 정권이 뭐 산업화 정책이 당시 뭐죠? 경제개발 5개년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게 6, 70년대는 이미 서구에서는 뭐 자유주의가 완전히 버린 뭐 말도 안 되는 이 케인주의가 굉장히 이미 이제 왕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런 불가섭주의는 이미 흘러간 얘기입니다. 이제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이 당시에는 이미 흘러간 얘기였었죠. 그러나 이 노동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그렇다는 것은 뭐 여전히 이제 이제 자본주의 초기와 마찬가지 유럽의 자본주의 초기와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16시간 18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70년대 그 해태제과의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탄원서를 낸 게 있는데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루에 12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12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 뭐 하루에 12시간은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16시간, 18시간씩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있었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근로기준법은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면서 48년에 만들었잖아요. 헌법이 48년이죠. 법이 제정된 게 48년인데 1948년인데 그 당시에 법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법을 하면 그 당시에 최고로 선진적인 법들을 다 베껴왔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었, 잘 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다그 되어 다 이제 권리도 보장하게 있고 노동 상권도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투표권 얘기를 했는데 투표권도 그 외국에서 그 처음에서는 굉장히 노동자들이 고생 투쟁 끝에 한 건데 우리는 48년에 후발주자로 겨우 이 법을 들여오니까 정부 처음부터 완전히 평등 투표권이 생겼잖아요. 평등한 투표권이. 심지어는 스위스 같은 데도 1972년에서야 여성 투표권이 됐었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예 48년에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48년에 법을 들여올 때, 그 당시에 가장 선진적이고 좋은 법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투표권도 그렇고, 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법적으로는 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또 이게 뭐 말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베껴온 거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맨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 별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신경 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71년에 전태일 여사가 그 분신하면서 한 게 그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그잖아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혁명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법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태일 여사는 뭐 전태일 그 청년이 이제 책 보고 노동하면서 책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청년이니까 우연히 헌책방에서 책 같은 거 보려고 하다가 법전을 보고 근로기준법을 보고 이런 법이 이런 거였네. 근데 우리 노동경쟁에서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이 법을 지켜라는 말 그대로 노동운동이 법을 지켜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노동청, 뭐 근로청, 뭐 거기에도 진정도 하고, 뭐 청와대도 진정도 하고, 언론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거의 있는 법조차 안 지키기 때문에 정말 분신을 해가면서 했던 게 법을 지켜라라는 얘기일 정도로 법 자체는 되게 잘 되어 있었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보호에는 부재했고 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도 탄압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도 노동상권이 잘 보장된 법인데 노동상권이 헌법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헌법에 노동상권 한 거는 되게 좋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건데 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실제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게 서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급자들의 담합이니까 이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 나쁘다 이런 의미에서 탄압을 했었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시기는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걸로 지나간 얘기가 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말도 안 되는 시기였고 그 대신 그 역할을 한 게 반공주의였죠. 북한이 노동당이고 노동자를 위한 다음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가 대체하는 반공이 국시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시인가요? 국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 노동자가 들어가는 노동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공산주의다라는 것으로 탄압의 그 빌미를 삼았습니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대신 사상적 근거가 됐던 게 반공주의였죠. 그러나 결국 전체적인 모습은 서구의 자유주의와 비슷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그 근거는 달랐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케인즈주의적 계급타협의 시기가 왔느냐? 예,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90년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특정해서 말하면 87년과 97년 사이 한 10년 정도인 거죠. 87년에 6월 시민혁명, 시민투쟁이 있고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있었죠. 그걸 통해서 드디어 이 노동자들을 맘대로 뭐 이런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탄압하고 법도 아무도 안 지키고 노동법도 아무도 안 지키고 이런 상황이 변화하게 됩니다. 내부 노동 시장은 조금 뒤에 얘기할게요. 노동조합도 인정받게 되고 노동법도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완전히 있으나 마나 아무도 안 지키는 뭐 그런 거였는데 노동법도 이제 제대로 가능한 한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 이제 이 1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났을 때 이 97년의 말에 이른바 IMF 경제 위기라는 게 와서 와장창 망하고 당시 IMF가 아까 이 말씀드렸듯이 90년대 공산주의 상황으로 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많이 확산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97년이면 한참 그럴 때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 특히 그거를 전도사,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세계적으로 이게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IMF였죠. IMF하고 WB, 세계은행, 여기가 이제 신자유주의 전도사라고 불리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IMF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아까 말한 이런 뭐죠? 로세일이라든지,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딨죠?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게 되고 또 이제 세계적인 뭐 자본 개방, 시장 개방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제 편입하게 됩니다. 이제 편입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90년대에 이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였고 한국의 자본도 이미 97년 이전에도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뭐 이런 노동자들이 자꾸 제 껄쩍지근하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라는 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진 않았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급격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IMF 경제 위기로 한번 다 우르르망하고 이 IMF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는데 이 내부 조금 미시적으로 봤을 때 노동 시장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부 노동 시장이라는 게 이제 케인주주의 타협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 노동조합도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법 규제되고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하는 뭐 이런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내부 노동 시장이라는 게 뭐냐? 조금 미시적으로 보면 케인즈주의 타협 시기에 거시적으로 보면 케인즈주의 타협 시기에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가 정책으로 고용 안정이나 임금 안정 같은 게 뭐 경제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게 케인즈주의 경제학이니까. 근데 좀 시장 그 자체로만 보면은 노동시장 그 자체로만 보면은 이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기술적 안정되고 웬만한 일 있으면 잘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도 안정적이고 높고 내부 승진 체계도 있고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정규직인 거죠. 말이 안 들리는데 뭐 이 모양만 보고도 했습니다. 정교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고용적이고 내부 승진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인즈주의 타협 시기에서 확립이 되기도 했고 이런 내부 노동 시장이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확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케인즈주의 타협 시기에 확립이 된 것은 뭐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야 이제 자본주의도 잘 돌아가고 노동자들도 저항하는 거를 좀 누를 수 있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문제 노동사회학자, 노동경제학들이 기업 입장에서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노동자들을 착취하면 착취할수록 이익인데 자본 입장에서는 개별 자본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사회학자, 노동경제학자들이 이유를 댄 게 세 가지입니다. 기업 특수적 숙련이라는 게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래 일할수록, 한 기업에서 오래 일할수록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계속 신입만 뽑으면 이게 계속 자르고 신입 뽑고 하면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 회사 사정 잘 알고 뭐 이런 기술을 알고 이 회사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계속 싸게 쓸 수 있는 노동자로 계속 대체하지 않고 고용 안정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거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싸게 쓸 수 있고 해고를 하고 계속 싸게 쓸 수 있는 노동자를 로 갈아타는 게 이익인데, 한 기업의 입장에서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래 일할수록 그렇게 계속 신입을 뽑는 것보다 오래 일할수록 돈을 더 주더라도 일을 잘한다라는 게 기업 특수 숙련이고, 거래 비용은 뭐냐면 그런 노동자를 뽑고 뭐 하는데도 돈이 든다라는 거죠. 해고하고 뽑고 하는데도 돈이 든다. 이건 사실 그 케인주의적인 제도적인 거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동자를 찾고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일할 만한 노동자를 찾고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뭐 면접을 보든 뭐 시험을 보든 평가를 하고 이런 거에도 돈이 들지만, 뭐 기업 해고 규제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함부로 해고를 못하니까, 법적으로 해고를 못하니까, 함부로 해고를 못하니까 사실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드는 거죠. 내보내는 거, 해고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해고나 채용에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싸게 쓸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들을 뽑는 것보다 그냥 있는 노동자들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시킨다. 뭐 노동의 세력화는 말할 것도 없죠.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함부로 자를 수가 없고,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노동의 세력화라는 게 꼭 개별 기업 노동조합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노동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노동의 세력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거래 비용도 높아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개별 기업들이 왜 이런 고용 안정과 고임금과 승진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 안정적인 고용, 임금 이런 걸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또 약화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법 제도의 변화도 있었고 기술의 변화도 또 굉장히 여긴 작용하게 됩니다. 기업 특수 숙련, 오래 일한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한다. 그래서 싸게 고임금을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시킨다라는 게 이제 기술이 다 표준화되어 있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 다 자격증 몇 개씩 따고 표준화된 자격증 몇 개씩 따고 뭐 다 할 줄 아는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바뀌고 경제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 굉장히 바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게 급격하게 바뀌죠. 되게 현재 같은 경우에 기술 환경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오래 일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젊은 애들 싸게 하는 그런 신입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특수 숙련의 비중, 오래 일한 사람이 일 더 잘하고 더 잘 뭐 알 것이다, 이런 것들도 되게 약화됐고, 거래 비용도 절감되게 됩니다. 아까 말한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서 싸게 일할 사람 노동자를 찾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됐죠. 지금 노동 플랫폼 가면 보면 이러이러한 자격으로 뭐 자기 자격증 쫙 해놓고 뭐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사람 구합니다, 이런 게 먼저 뭐 거의 돈 안 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는 상황인 거고, 노동 세력이 약화되면서 뭐 해고도 쉽게 될 수 있고 노동조합도 약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된 이유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부 노동시장, 이 고용 안정, 상대적 고임금, 내부 승진 체계라는 걸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지금의 용어로는 정규직인 거고, 이 정규직이 점점 축소되고 사라지게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이 불안정화가 되는 것이죠. 신자유주의를 했고 지금 불안정 노동 얘기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저는 불안정 노동이라기보다 노동 불안정화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안정 노동이라는 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노동이 불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정규직 문제, 아까 정규직으로 내부 노동시장이 정규직으로 내부 노동시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붕괴되고 거기 비정규직으로 확산되는 거고 비정규직 얘기는 중요한데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뭐 이런 다양한 비정규직들이 있죠. 그렇고 또 아예 비정규직이 아니고 아예 고용을 하지 않고 노동을 사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수고용이 뭐 비정규직의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특수고용이라고 생각되는 프리랜서나 진짜 프리랜서 같은 뭐 일하는 이런 프리랜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용을 하지 않고 너는 우리랑 똑같은 사업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사업자로서 동등하게 이게 이제 사업 계약을 맺는 거야 라는 식으로 프리랜서를 사용하죠. 고용을 안 하고 고용 계약을 안 하고 사업자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노동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자영 노동자였던 그 부분이 있는데 뭐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이게 다 프랜차이즈로 넘어갔죠. 프랜차이즈 대리점 뭐 이런 방식인데 대리점 좀 아니면 프랜차이즈 뭐 음식점 뭐 이런 좀 뭐 편의점 이런 방식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대자본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한 뭐 CU, GS 뭐 이런 것들이 대자본이 자영노동을 종속화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자영노동 예전에는 그냥 동네 슈퍼 이런 게 팔았던 게 편의점에서 하면서 그것의 일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동 과정 중에서도 네가 팔 수 있는 품목도 정하지 뭐 그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영업 시간도 정해져 있지. 자영업자는 자기 알아서 영업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영업 시간도 정해져 있지.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지금 뭐 프랜차이즈 편의점 점장이냐? 뭐 관리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처럼 사실 그런데 다 사업자 계약을 하죠. 사업자 계약이고 근로 계약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 사업 고용을 하지 않고 뭐 프리랜서 방식이든 아니면 프랜차이즈 방식이든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므로 가지고 노동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다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않죠. 저 프리랜서든 뭐 이제 프랜차이즈 점자이든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이런 곳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업 조직의 쪼개기와 외부화를 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외주화도 엄청 많아지고 분사라든지 자회사화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기업 쪼개기를 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그런 90년대를 보면은 그때보다 2000년대 이후에 초거대 기업이 줄었어요. 뭐 몇만 명씩 하는 초거대 기업의 비중이 줄고 그 아래에 더 적은 그 약간 뭐 500, 1000명이라든지 500명 몇 명이라든지 이런 초거대 그 고용 비중이 줄고 그 아래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다 분사 자회사로 해서 다른 독립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거대 매주하고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대기업, 대자본, 우리나라 재벌의 그럼 영향력이 약화되느냐? 이렇게 작은 기업 규모가 작아지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다 이거를 하청화하고 외주화하고 하청을 하면서 대기업들의 지배와 그런 것은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도 자기들이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뭐 이렇게 바꾸거나 할 때 쉽게 이거를 청산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을 하는 거죠. 내부 노동시장, 정규직은 그럼 정말 안정되었느냐? 비교적 안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 외부보다는. 우리가 말한 이제 이 정규직이 아까 말한 이죠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데는 되게 엄청나게 축소됐어요. 엄청나게 축소돼서 사실 지금은 뭐 대기업하고 뭐 공기업의 몇 개 정도밖에 굉장히 축소가 되었는데 그 내에서도 또 사실은 경쟁을 되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대기업의 조직 개편 보면 무슨 본부 뭐 이렇게 막 조직 개편을 할수록 계속 그 기업 내 경쟁도 강화하게 됩니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뭐 삼성 뭐 은행권 뭐 이런 데서도 2000년대 이후에 내부 조직 개편이 완전히
뭐 되게 일상화되고 하는데 개편할수록 이 내부 경쟁을 강화하게 되면서 물론 외부에 있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데보다는 낫겠지만 불안정성인데 임금 불안정성도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개발연봉제 이런 방식으로 임금 불안정성도 강화되고 고용 안정성도 뭐 굉장히 약화됐죠. 옛처럼 뭐 이제 자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약화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동이 불안정화되면서 노동인이 되게 살기 힘들어지고 불안정하게 되고 빈곤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중요한 측면이 노동권의 해체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어디로 나왔나? 계급 타협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그냥 봅시다. 이제 이제 노동이 이제 자유주의 시대, 자본주의 초기에서 이 노동권 자본주의 초기에 이 노동자 아무런 보호가 없었을 때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계급해서 수립 만들어냈고 케인주주의 계급 타협 시대에 안정화된 이런 노동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노동법 중에서 이제 노동법이 많은 부분 노동 조건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자유주의 원리에 의하면 이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규제를 자유로운 시장을 망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노동자의 투쟁하고 케인즈 계급 타협 시대에 안정화된 것으로서 규정이 뭐 노동 시간을 규제라든지 해고 제한이라든지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다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산업안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들이 확실하게 수립이 되게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로서 노동 3권이 수립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걸 없앨 수는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성립된 게 벌써 100년 뭐 이렇게 된 100년 넘게 이제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신자유주의 예전 부자유주의의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정신을 자본주의 초기의 적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신자유주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그는 쉽지 않을 거예요. 100년을 지탱해온 거니까. 사실 100년 가까이를 지탱해온 거기 때문에 완전히 하기는 어렵지만 없애는 걸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고용하지 않는 노동 이런 걸 사용하는 것에서 아까 고용하지 않는 노동의 문제는 뭐냐 이런 노동법이나 노동조합법 아무런 이제 그런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접 고용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원총 사용자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간접 고용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뭐 노동조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간접 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제 하청 노동이나 뭐 사내 하청이든 용역이든 이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도 그거를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임금이나 이런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거 원청이잖아요. 그 아래 용역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원청이 주는 돈으로 그냥 나눠주는 건데 준다는 건데 이 원청은 협상할 의무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고용이 직접 고용한 게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노동 3권이 법적으로는 보장해도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죠. 해고 제한 이런 거 기간제라든지 물론 프리랜서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해고 기간제 같은 걸 하면 해고 제한 이거 뭐 상관없이 그냥 기간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간제로 뭐 해고 제한 피해 갈 수 있고 뭐 다 이런 방식이죠. 노동 3권도 뭐 간접 고용 뭐 할 수 있고 뭐 완전히 뭐 프리랜서라든지 고용하지 않는 노동이라는 거는 전혀 이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노동권이라는 게 이제 노동자의 투쟁으로 수립하고 케인즈주의 계급타협의 시대에 안정화돼서 어떤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자본주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 100년을 지속한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한 방에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좀 지금의 상황에 맞는 노동권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런 것이기도 한데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해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이제 노동의 빈곤화 불안정화
더불어 이것이 노동권을 이제 오랜 역사로 수립된 노동권을 해체하고 실제로 해체하고 이 초기로 돌아가는 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의 마칠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신자유주의, 뭐 자본주의 편천사, 뭐 비정규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뭐 단독저서 내고 이런저런 이제 책이나 뭐 챕터도 쓰고 뭐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을 내면 뭐 저도 궁금하니까 이제 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 사람들이 어떻게 봤나. 그러면 이제 블로그 같은 데들이 이렇게 독후감 같은 걸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사서 보고 사람들이 사서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노동운동 활동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독자들이죠. 근데 네, 제가 좀 당황했던 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보고 뭐 이게 노동자 이렇게 변해왔다 이런 거를 다 알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노동이 불안정화되고 비정규화되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안정화가 되든가를 이해하게 됐다. 근데 이건 참 어쩔 수가 없는 지금 자본주의로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되게 슬펐다. 절망스러웠다. 이런 독후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은 아닌데 좀 새롭게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쓴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까? 내가 물론 글을 못 써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이렇게 읽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글을 못 쓴 거 또 못 쓴 거지만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일단 자본주의는 되게 당연한 거다라고 그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한참 앞으로 가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당연히 케인주주의로 뭐 이제 유효소도 없어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케인주주의로 가고 뭐 이게 더 발전해서 이제 세계화가 되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신자유주의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불안정하고 이 난리가 됐으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법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든지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는 되게 당연한 걸로, 자연스러운 걸로, 이 마르크스의 말을 빌면 제2의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거 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파는 건 되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듯이 노동시장이라고 성립한 것, 아까 폴라니의 얘기도 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걸 지금 사람들은 몇백 년 됐으니까 되게 자연이라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사실 이 자본주의 법칙에 따라서 당에서 케인주주의를 타협으로 가고 신자유주의로 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케인주주의 계급 타협도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자본가들도 뭐 이렇게는 안 되겠네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지만 계급 타협을 했다는 것은 사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핵심적이었던 것이고 그게 없었으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 노동의 불안정화가 되게 자연스럽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사실 앞으로를 자본주의 변천을 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될 텐데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의 변천과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될 변천과 이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